서연아, 나 암이래.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나한테 멎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왁자지껄하던 동창들의 웃음소리도 흥겨운 옛날 노래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과 그에게서 나온 소름 끼치는 단어 하나만이 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입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름 까맣게 태워 제로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면서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던 두 다리가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동창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딸 지민이는 옷장 앞에 선 제 등을 떠밀며 가장 화사한 원피스를 골라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인공은 엄마야. 제일 예쁘게 하고 가서 기죽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다 컸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른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딸 아이의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을 건너 이제는 제법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과거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일일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모를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제 막역한 친구 은주였습니다. 어머, 박서연. 너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은주의 호들갑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등을 툭 쳤습니다. 너도 만만치 않거든? 그 스카프 어디서 샀어? 우리는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제 삶에 대해 은주는 장성한 아들딸 자랑을 늘어놓았죠.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빛바랜 졸업 앨범을 펼쳐보며 추억에 잠기는 동안 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은 정말로 과거의 유물이 된 줄로만 알았죠. 연회장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무심코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진혁.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라졌던 전남편이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언뜻 보기엔 중후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느꼈을 겁니다.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그늘진 그 기색을요. 그를 알아본 몇몇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최진혁 아니야? 서연이 전 남편? 맞네, 어떻게 여기로 왔지?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은주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너 먼저 일어날래? 친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곧장 제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똑바로 걸어오는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멈춰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텅 빈 눈동자만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용서를 빌러온 걸까? 아니면 또 무슨 끔찍한 소식을 전하러 온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첫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서연아, 나 암이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와 함께 제 지난 30년의 세월이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은주의 다급한 외침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저를 부르는 친구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마저 멀게만 들려왔어요. 제 귀에는 오직 30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 최진혁의 목소리만이 섬뜩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서연아, 나 암이래. 그 한마디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빗장을 부수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는 순식간에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딸 지민이를 품에 안고 밤새 잠 못 이루던 28배 제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매일 밤 다른 여자의 낯선 향수 냄새와 술 냄새를 뒤섞어 풍기며 들어오던 젊은 날의 그가 보였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싸늘하고 무심하고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말투.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게 되려 화를 냈었죠.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기나 해? 애나 잘 봐. 그의 뻔뻔한 거짓말과 적반하장에 저는 매일 밤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낯선 남자들이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했던 그들의 방문은 날이 갈수록 험악하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진혁 씨 부인 되시죠? 남편이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제 이름은 물론 양가 부모님 이름까지 팔아 사채에 손을 댔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밤낮으로 울리는 비톡촉 전화에 노이로 제가 걸린 지경이었고 어린 지민이가 깰까봐 아이를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시는 도박에 손 안 댈게. 우리 지민이 얼굴 봐서라도 제발. 그 비굴한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을 믿고 친정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손을 벌려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단 며칠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대담하게 저를 속이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혼에 이르게 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들어온 돌 반지며 금부치,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까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따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지민이 통장이랑 돌 반지 어디 갔어요? 당신이 가져갔죠? 말해봐요. 그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래, 내가 썼다. 어차피 다시 따서 채워 넣으려고 했어.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도둑놈으로 모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랑도 미련도 희망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에게 말했습니다. 끝냅시다 우리.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오히려 비웃으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갈 테면 가봐. 그 애 데리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살 건데. 그날 밤 저는 어린 지민이를 업고 맨몸으로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날의 비참함과 굴욕감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뿐인 내 딸 지민이를 굶기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작은 공방도 갖게 되었고
딸은 누구보다 바르고 현명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모든 상처가 아물고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옥의 한가운데 있던 그 남자가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 암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기억을 헤집어 놓는 그의 목소리가, 그 연민을 갈구하는 눈빛이 저를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지옥이 다시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카페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럽던 동창회의 소음 대신 잔잔한 음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누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아수라장이 됐을 동창회는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에 맴도는 그 사람 최진혁의 목소리. 서연아, 나 암이래. 그 한마디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그 인간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지 꼬박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악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나타나서 제 마음을 이토록 헤집어 놓는 걸까요? 암이라니. 그토록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하던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 인간이 내게 저지른 짓들을 떠올리며 분노해야 마땅하다고 소리치는데 가슴 한구석은 시큰하게 저려왔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를 주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 제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던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 그 눈가에 맺혔던 눈물방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너 괜찮은 거야? 속은 좀 어때? 제 오랜 친구 은주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부축해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틀림없었죠. 은주는 제 앞에 놓인 차는 보지도 않고 찬물부터 한 잔 따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인간 하나 나타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반송장이 되면 어떡하니. 걱정이 가득 담긴 핀잔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진혁 씨,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제 물음에 은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되긴. 내가 쓰러지니까 주변에서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비련한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소리나 지르고 있더라. 아주 가관이었어, 가관. 은주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겨우 뜯어말려서 내보냈어. 내가 너 여기다 데려다 놓고 다시 가보니까 아직도 몇몇 순진한 애들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신파극 찍고 있더라고. 시한부 인생이니 뭐니 하면서. 은주의 냉정한 설명에도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그리고 그 눈물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 은주야. 제 말에 은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은주는 제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제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박서연,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누구한테 동정심을 느끼는 거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벌써 다 잊었어? 은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같았다고? 걔 전문이 그거잖아. 너한테 돈 빌릴 때,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심지어 도박빚 때문에 너희 아버지 집문서에 손대려다 들켰을 때도 항상 그렇게 눈물부터 흘리던 인간 아니었니? 그 악어의 눈물에 내가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눈물이 무기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언제든 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들이 은주의 목소리를 타고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잖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변하기도 한다잖아. 저도 모르게 변명 같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마 미워할 수조차 없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제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변하는 건 날씨뿐이야. 사람 천성은 절대 안 변해. 특히 최진혁 그 인간은 더더욱. 은주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왜 하필 30년 만에 그것도 모든 동창이 다 모인 자리에서 너한테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첫마디가 미안하다도 아니고 나아미래였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정신을 잃었을 뿐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아프고 절박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용서?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30년간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내가 작은 공방이지만 성공해서 돈 좀 번다는 소문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죽기 전에 내 등골이라도 한 번 더 빼먹고 싶어서? 은주의 말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 뒤에 정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은주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마지막 쐐기를 박듯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지금 내가 느끼는 그 하찮은 동정심이 내가 3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 악어의 눈물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용서를 비는 손에 칼날이 숨겨져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발 제발 또 속지 마. 친구의 서늘한 경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다시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정말 은주의 말대로 그의 눈물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거짓 연기였을까요? 30년 만의 재회는 우연을 가장한 치밀하게 계획된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평온했던 제 마음에 의심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며칠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뜨거운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그의 얼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 절박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악하게만 살 수 있겠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심이지 않을까. 제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수없이 충돌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공방에서 혼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최진혁이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이후 처음 오는 연락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기고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잘 지냈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했어.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더라. 정말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걸린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병원에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 듣는 날인데 옆에 누가 같이 있어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토록 저를 기만하고 상처 줬던 남자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약해진 한 인간의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은주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 언제인데? 내일 모레 오후 2시야. XX 대학병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괜한 부탁해서 미안하다.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의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죠.
수화기 너머로 은주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벌써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동정심 유발해서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려는 수작이라고. 그래도 정말 아픈 거면 어떡해. 마지막 가는 길에 매몰차게 대한 사람으로 평생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 박서연, 정신 차려.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미련을 못 버려. 좋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같이 가. 대신 병원 안까지 따라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쇼를 하는 건지. 은주의 단호한 제안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미련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은주와 함께 그가 말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우리는 병원 로비가 잘 보이는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가 되기 10분 전 병원 회전문을 통과하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최진혁,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때보다 한결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이상하리만치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하더니 이내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거의 다 왔어. 근데 서연이 그 여자는 안 올 것 같네. 하긴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수를 쓰면 되지. 세상에 방법이 그것뿐인가.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들릴 만큼 컸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획 다른 수라니. 저와 은주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는 암센터가 아닌 엉뚱하게도 소아기내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그것도 결과를 듣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따라가 보자. 은주의 말에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진료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서성이다가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아닌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더니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준비됐고, 그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진단서부터 입원 확인서까지 싹 다. 진짜 암 환자 기록처럼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마쇼.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그들의 대화가 들릴 만한 옆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보란듯이 담배부터 빼어 무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는 사람이요? 그는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는 앞에 앉은 남자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이걸로 박서연 그 여자만 잘 구슬리면 돼. 30년이나 지났으니 마음도 약해졌을 거고 내가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금방 넘어올걸. 멍청할 정도로 착해 빠진 건 여전하더라고. 그래도 보험 심사가 까다로울 텐데. 명의를 빌려줄까? 걱정 마. 내가 누군가. 그 여자 명의로 사망보험금 두둑하게 들어놓고 몇 달 잠수 탔다가 사고사로 위장하면 게임 끝이야. 그럼 빚도 다 갚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지. 내 마지막 한 방은 바로 이거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저를 속이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제 동정심과 연민을 철저히 이용한 추악한 사기극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더 끔찍한 형태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그를 가여워하며 흔들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제 떨리는 손을 세게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쏟아내는 역겨운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그 끔찍한 본성은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가 꾸민 거짓의 무대에서 이제는 제가 그의 가면을 벗겨낼 차례였습니다.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가 내민 병원 기록 서류는 분명 이상 소견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 머릿속은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며 내 앞에서 그렇게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남자의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고요? 서연아, 정신 차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인간 눈물 한 방울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은주의 목소리가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떨려왔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걸까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로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동정? 아니면 돈?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한 가지 장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 뒤 공방으로 저를 찾아왔던 그 사람의 얼굴. 헬쑥한 얼굴로 마지막 부탁이라며 제게 내밀었던 서류 봉투. 서연아, 나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 가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빚이라도 정리하고 싶다.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내 남은 재산이랑 채무 관계 정리하는 서류야. 내가 보증을 서거나 돈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마지막 가는 길 유일한 가족이었던 내가 확인만 해줬으면 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차마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던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꼼꼼히 읽어는 봐야겠다 싶어 일단 서류를 받아만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저는 황급히 가방을 뒤져 그가 주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은주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어요. 이건 또 뭐야? 설마 그 인간한테 뭐 받아온 거야? 마지막 가는 길 정리하는 서류라고 서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빚 정리하는 거라고.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은주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가져가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빽빽한 서류들. 한 장, 두 장 넘어갈수록 은주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을 확인한 은주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 이 미친 인간, 이 악마만도 못한 놈. 왜 은주야, 이게 뭔데 그래? 불안한 마음에 제가 재촉하자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이거 보여? 여기 계약자 칸에 내 이름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는 거. 계약자? 그래. 그리고 여기 피보험자는 최진혁.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사망 시 보험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5억이야, 5억. 보험금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빚을 정리하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어요. 그것도 계약자는 저, 피보험자는 그 사람, 그리고 제가 사망보험금 5억 원의 수익자가 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말기 암 환자라는 거짓말,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했던 연기,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라며 내밀었던 이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자기가 죽으면 나더러 보험금을 타라는 소리야? 죽긴 누가 죽어? 암도 거짓말인 마당에. 이 인간 속셈은 뻔하지. 어떻게든 너한테 이 보험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고 보험료 몇 번 내다가 적당한 시점에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잠적해서 사망 처리를 받아내려는 거야. 그럼 넌 졸지에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쥔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땐 사실 나 안 죽었다 하고 나타나서 내 돈을 뜯어내든 아니면 사망 처리 과정에서 내가 공범이 되게끔 올가매든 어떻게든 널 이용해 먹으려 했던 거야. 은주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 전 도박 빚에 허덕이며 내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가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암이라는 말에,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에, 일말의 연민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 사람의 추악한 본성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더 깊은 악취를 풍기는 괴물이 되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저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30년 만의 재회, 눈물의 고백, 그 모든 것이 추악한 돈을 향한 거짓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의 배신감으로 심장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악마의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바닥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인간에게 바닥이란 없었습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깊고 어두운 시궁창이 나타날 뿐이었죠. 그가 저를 속이려 했던 그 모든 계획, 그 역겨운 위선이 담긴 병원 기록들을 손에 쥔 채 저는 한동안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딸 지민이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낀 혐오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퇴근하고 돌아온 딸 아이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제잘제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말없이 신발을 정리하고 들어오더군요. 지민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제 물음에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엄마, 오늘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누군데? 자기를 아빠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문제에 제 딸까지 끌어들인 건가요? 감히 내 딸에게까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표정을 살핀 딸이 다급하게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어떻게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딸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인간이 짓거렸던 말들을 하나하나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사람인데 엄마가 오해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얼굴이라도 보고 눈을 감고 싶다는 애절한 호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엄마가 중간에서 막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나면 엄마 혼자 힘드실 테니 딸인 내가 엄마를 잘 설득해서 아빠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기 계획이 막히자 이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하며 제 딸에게 접근한 겁니다. 30년 넘게 아빠 없이 저 하나만 보고 자란 착한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했던 그 추악한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제 물음에 지민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단단하고 야무진지 저는 그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 못해요. 다시는 저나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상처, 그에 대한 일말의 연민, 혹시나 하는 미련.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민이를 업고 식당 일을 하던 28배 저. 아이가 아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도 행여나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줄까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억척같이 일했던 지난 날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제 딸 지민이었습니다. 저에게 지민이는 세상 그 자체였고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어떤 고생도 없이 제 아이의 아빠라는 이름만 훔쳐간 그 인간이 제 목숨과도 같은 딸에게까지 더러운 손을 뻗친 겁니다. 제 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와 제 딸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모녀의 평화를 깨트리려 했습니다. 용서. 더 이상 제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란 딸이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이제 다 끝낼게. 더 이상 우리 지민이 그리고 엄마 인생에 그 사람 그림자가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야. 제 눈에서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얼음보다도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던 순진한 박서연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 박서연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은주는 전화기 너머로 쌍욕을 퍼부으며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들어서는 은주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 인간 쓰레기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려줘야 해. 내 손으로 직접 그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인 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저를 기만하고 제 딸을 위협한 대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럴듯한 사업가라는 허울, 그리고 동정심을 무기로 내세웠던 그 비겁한 연기까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추악한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딸을 지키고 제 지난 30년의 세월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동창회가 열릴 장소와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저에게는 30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해방의 날이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달력을 넘겨 그날의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그날의 동창회는 처음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한 달 전 불안과 혼란 속에서 찾았던 이곳을 저는 차가운 결심을 품고 다시 찾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친구 은주가 말없이 함께해주고 있었죠. 식당 안은 이미 와글와글한 분위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치 주인공인 양 모두의 위로와 격려를 한 몸에 받는 전남편 최진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번보다 한결 헬쑥해진 얼굴에 일부러 더 어두운 색의 옷을 챙겨 입은 듯 보였습니다.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죠. 저를 발견한 그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쏟아졌어요. 서연아, 왔구나. 몸은 좀 어때? 그날 너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위선에 속아 넘어간 친구 하나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래도 진혁이 마지막 가는 길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둘이 다시 잘해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최진혁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가 감히 내 계획을 망치기만 해봐라고 말하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0년 전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던 어리고 약한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옆에 있어줘야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이야기를 다 같이 모여서 하겠어.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와 은주만이 알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잔을 채워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맙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렇게 친구들 얼굴 보니까 정말 큰 힘이 되네. 특히 서연이에게 제일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지. 남은 시간만이라도 서연이한테 속죄하면서 살고 싶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혁아. 제 목소리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죠. 저는 잔을 높이 들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속죄하는 마음이라면 나한테 할 게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바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황한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내가 말한 종합병원 소아기내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 내가 말기암이라던 그 병원 말이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 최진혁. 최근 3년간 해당 병원 내원 기록 없음. 동명이인 환자의 기록을 조회했으나 현재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음. 이상. 순간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뭘 어떻게 꾸민 거야? 말도 안 돼.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꾸며? 은주랑 내가 직접 병원 원무과에 가서 확인하고 발급받아온 공식 서류야. 거짓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아니야. 저 여자가 미쳤어. 내가 죽는다니까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치자 마음 약한 친구 몇몇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매정하다. 사람이 죽겠다는데 저럴 것까지 있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고 다음 증거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래? 내가 미쳤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사망 시 보험금 3억 원이 제 앞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된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최진혁, 보험 수익자는 박서연. 제 서명란만 비어있는 완벽한 서류였죠. 말기 암 환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가 죽기 직전에 가입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딱 하나 있더라. 물론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했던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친구들의 얼굴에서 곤혹스러움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진혁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30년 전에 내 앞으로 남겨놓은 도박빚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명의로 보험 사기까지 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내 마지막 뒤처리를 해줄 사람으로 보였어? 아니야. 그건 그냥 너 힘들까봐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그의 뻔뻔한 변명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프신 거 맞아요? 왜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지민아, 아빠가 다 너랑 내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보험금만 타면 우리 빚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 마지막 소원이다, 응?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딸아이와 그 사람의 통화 녹음은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결정적인 망치였습니다. 자기 딸에게까지 보험 사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그 추악한 목소리에
그를 동정하던 친구들마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진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도 뻔뻔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한 줄 알아? 서연이랑 지민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고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 친구들의 우정과 제 연민을 이용해 추악한 사기극을 벌이려 했던 그의 가면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제 잔에 남아있던 술을 마셨습니다. 쓰디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악연의 무게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동창회장은 이상한 정적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울부짖던 최진혁, 그 사람은 결국 다른 동창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3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하고 초라한 늙은 남자의 어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저 텅 빈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옆으로 다가온 친구 은주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이토록 허무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거나 혹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의 저에게는 온전히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들끓던 머릿속을 식혀주는 것 같아 어쩐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주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제 딸 지민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달려나온 지민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은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연락도 없고.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야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수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난 것만 같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왔던 세월, 그 사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 지민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한참 후에야 눈물을 그친 제가 지민이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눈가에 맺힌 제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암투병 거짓말과 보험 사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온갖 추잡한 행각들이 전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마지막 발악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그는 이제 동창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작은 사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그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고 수공의 공방에서 흙을 빚고 나무를 깎는 제 손길에도 한결 여유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는 온전한 기쁨과 창작의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작품들도 어딘지 모르게 한층 더 밝고 따뜻한 색을 띠기 시작했고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방 창가에 앉아 새로 만들 도자기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등 뒤를 감싸고 공방 안에는 향긋한 흙냄새와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 정말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지민이를 향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좋아서. 햇살도 좋고 커피 향도 좋고 이렇게 내 딸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지민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가 스케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으로 저는 지민이를 키워냈고 이 작은 공방을 일궈냈으며 마침내 제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더 이상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흉터를 들여다보며 아파하는 대신 그 흉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마저도 끌어안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는 스케치북에 큼지막하게 새로운 화병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을 담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화병을요. 30년의 악연을 끊어내고 저는 마침내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저와 제 딸은 이제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일 테니까요.